오늘 어땠어? 와, 좋았어. 네가 내 며느리였던 적은 없다. 저는 올해 62살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때부터 홀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이름은 정우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정우가 결혼한 건 5년 전, 신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처음 수진이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이 예쁘장하고 말투도 상냥했으며 무엇보다 제 아들을 사랑하는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게 식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결혼식 날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정우 잘 부탁해. 내가 이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수진이는 그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외로웠던 세월이 너무 길었기에 이제야 가족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신혼 초 수진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 들러 반찬을 해주었고 제 생일에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정우가 야근이 잦아 힘들다고 투정을 부릴 때도 수진이는 항상 어머니 덕분에 정우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이가 예뻐서 용돈도 자주 챙겨주고 좋은 옷이나 가방이 생기면 제 것보다 수진이 것을 먼저 사곤 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서. 태어났을 때 3kg이 조금 넘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저는 분만실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줬어. 수진이는 출산의 피로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고마워요. 항상 저한테 잘해주셔서. 준서가 태어난 후 저는 거의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도록 집안일은 물론이고 아기 목욕, 분유 타기, 기저귀 갈기까지 전부 제가 맡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의 기쁨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은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준서가 돌이 지나고부터였습니다. 수진이는 서서히 제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가면 어머니, 요즘 준서가 이런 거 안 먹어요라며 거절하고 제가 손자를 안으려 하면 애가 낯가려요라며 멀찍이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수진이가 육아에 지쳐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려 했고 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들네 집에 도착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더니 수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들 집에 내 손자를 보러 오는데 미리 연락을 하라니. 저는 그래도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럴게.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수진이가 요즘 힘든 일 있니? 엄마한테 좀 차갑게 구는 것 같아서. 정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 회사도 다시 다니고 싶다고 하고 육아가 힘들다고 하고. 엄마가 좀 이해해줘.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더 신경 쓸게. 저는 진심으로 수진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육아가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아들네 집에 가서 준서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이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혹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처음에 수진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약속대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수진이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 가? 수진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바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준서는 내가 잘 볼게.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준서와 놀아주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나갈 때 향수 냄새가 유난히 진했습니다. 대학 동창을 만나는데 저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그렇게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준서를 재우고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진이는 문을 열자마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준서가 늦게까지 앉아서. 수진아, 밥은 먹고 왔어?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어머니, 빨리 가셔서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는데 그때 수진이의 목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빨간 자국, 마치 키스마크처럼 보이는 것이 목덜미에 살짝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수진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란 한 번 싹 트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후로 저는 수진이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예전과 달리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를 만난다, 동창 모임이 있다, 헬스장에 간다, 핑계는 다양했지만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늘 늦은 밤이었고 표정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요즘 수진이랑 사이 좋아? 정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요즘 수진이가 외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답답하대.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다고. 그래서 좀 나가서 스트레스 풀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엄마가 괜히 걱정했나 보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그날은 정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정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지만 수진이는 오늘 좀 바쁜데요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 생일인데 어떻게 안 가겠냐며 밀어붙였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거실에서 준서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왔어. 정우는 아직 회사야? 수진이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야근이래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흘깃 보았는데 수진이의 표정이 묘하게 설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근처에 왔대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지금? 정우 생일인데? 수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준서 좀 봐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생일날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그것도 시어머니가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수진이가 나가자마자 저는 준서를 안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내려다보니 수진이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우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정우의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준 친구였고 집들이 때도 왔었고 준서가 태어났을 때도 축하한다며 선물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 민재가 왜 수진이를 만나는 거지?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와 민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민재의 차에 함께 탔습니다. 차는 곧바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수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생일인데. 많이 먹어. 정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더라. 금방 온다고 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모르고 있구나. 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수진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복수보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생일인데 왜 이렇게 늦어? 수진이는 미안한 표정 하나 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해달래서. 케이크 사왔어. 정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이미 케이크는 엄마가 사오셨어.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은 거의 지워져 있었고 입술은 부어 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치를 채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재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민재는 정우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친구의 아내와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수진이는 어떻게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편의 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진이는 분명히 발뺌할 것이고 정우는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불륜을 확실히 밝혀내고 아들과 손자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저는 수진이의 외출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가서 언제 돌아오는지, 어디로 간다고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저는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수진이는 주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외출을 했습니다. 항상 친구를 만난다거나 헬스장에 간다고 했지만 외출 시간은 보통 서너 시간에서 5시간 정도였습니다. 헬스장에서 5시간씩이나 운동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수진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2살 먹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생각만 해도 씁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봤자 엄마가 너무 예민해라고 할 게 뻔했고 수진이에게 직접 따지면 증거인멸을 할 게 분명했습니다. 금요일 저는 아침 일찍 아들네 아파트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진이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역시나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수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수진이는 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갔습니다. 저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수진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느라 제가 탄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수진이는 어느 호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았습니다. 호텔 로비 앞에서 민재가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수진이는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담겼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3시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민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가볍게 키스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까지 전부 촬영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로 쓰기에는 충분했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만으로는 수진이가 그냥 차 마시러 갔다고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함께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 혹은 더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설 탐정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일주일 안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확실한 증거만 잡아주세요. 탐정이 활동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탐정은 수진이와 민재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객실 창문 너머로 포옹하는 장면, 그리고 모텔에서 나올 때 키스하는 장면까지 전부 담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캡처해왔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정우 모르게 만나자 사랑의 같은 문자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수진 씨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는 건 문제 없어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양육권 다툼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손자 양육권은요? 반드시 우리 쪽에서 키워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입증되면 어머니 아들 쪽에서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욱 그렇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는 반드시 정우가 키워야 했습니다. 불륜녀에게 손자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알리느냐였습니다. 정우는 수진이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정우에게 직접 증거를 보여주기로.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었고 늦추면 늦출수록 정우의 상처만 깊어질 테니까요. 일요일 저녁 저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집에 잠깐 올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정우는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로 하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직접 와.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정우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앉아. 할 말이 있어. 정우가 소파에 앉자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해. 정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탐정이 보내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와 민재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무슨 영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민재가 객실 창문 너머로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자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와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빼앗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나오자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수진이가 민재랑?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엄마가 한 달 전쯤부터 수상한 낌새를 느꼈어. 그래서 증거를 수집했어.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내 친구 민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정우는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35살 어른이 된 아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 정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해야지. 저런 여자랑 더 이상 같이 살 필요 없어. 그리고 준서는 내가 키워야 해. 불륜녀한테 손자를 맡길 수는 없잖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혼해야겠다. 근데 준서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야.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저는 정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우리가 잘 키우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정우는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혼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증거는 엄마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진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정우는 출근하듯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기를, 그리고 이 일이 잘 정리되기를. 그날 오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다 말했어. 증거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더라. 저는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뭐래? 정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증거 보여주니까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난 못 용서하겠어. 민재는 내 절친이었다고 저는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정우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평생 살 순 없잖아. 이혼 절차는 엄마가 알아봐둔 변호사가 도와줄 거야.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이의 불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수진이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진이는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양육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준서는 엄마가 필요해요. 저한테 양육권을 주세요. 수진이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양육권을 달라고.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쪽 변호사는 침착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수진이가 불륜 상대를 만나러 다니면서 아이를 방치했던 기록, 탐정이 수집한 영상과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재판은 2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우는 회사에서 집으로, 집에서 회사로 지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준서를 돌봐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친정으로 돌아갔고 정우와 준서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준서가 물을 때마다 정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외갓집에 가 있어. 곧 돌아올 거야.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5살짜리에게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우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이정우와 피고 김수진의 이혼을 허가한다. 미성년 자녀 이준서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이정우에게 있다. 피고 김수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준서를 지켰다. 정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갔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면서 정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속고 살았을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 집에 돌아와서 저는 준서를 안고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앞으로 할머니가 준서 많이 돌봐줄게. 준서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 정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부탁이야. 정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준서 얼굴만 보게 해줘라고 애원하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우는 저에게 상의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준서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 번만 만나게 해줘도 될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준서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어. 정우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준서한테는 엄마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엄마 자격을 잃었어. 네 친구랑 바람 피우면서 준서를 방치했잖아. 그런 여자한테 준서를 보여줄 필요 없어. 하지만 정우는 결국 수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 카페에서 잠깐만, 그리고 준서는 데려가지 않기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우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정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양육권 항소를 한대.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저는 정우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를 했는데? 정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더라. 준서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로는 민재랑 사귄 게 최근 일이 아니래. 준서 임신했을 때부터 민재랑 관계가 있었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정우 아이가 아니라고? 그럼 민재 아이란 말인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제 손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가 키운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정우 아이가 아닐 수 있단 말입니까?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더라.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거라고. 만약 준서가 내 아이가 아니면 양육권을 자기한테 달라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구나. 지금 협박을 하는 거야? 불륜 들통났으니까 이제 와서 아이 아빠가 다르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근데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 표정이 진지했다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 정말로 준서가 민재 아이여서? 아니면 양육권을 뺏기 위한 술수? 어느 쪽이든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유전자 검사하자. 확실하게 밝혀야 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마음이 안 놓여. 다음 날 저는 정우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준서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준서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빠, 병원 왜 가? 라고 물었고 정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건강검진이야. 금방 끝나.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준서와 정우의 구강세포를 채취해서 DNA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준서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정말로 준서가 정우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도 준서는 내 손자인데.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가 키운 아이인데.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우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봉투에 담긴 결과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정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결과지를 읽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준서는 내 아들이야. 99.99% 일치래. 저는 그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준서는 정우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수진이의 말은 거짓이었거나 아니면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우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수진이가 무슨 수작을 부리든 상관없어.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왜 저런 거짓말을 했을까? 양육권 뺏으려고 그런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저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데. 불륜 들키니까 이제 아이 아빠가 다르다고 협박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겁먹고 양육권 포기할 줄 알았겠지. 우리는 병원을 나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수진이가 거짓 주장을 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항소심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진 씨가 양육권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오히려 수진 씨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도대체 어디까지 뻔뻔한 거지?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들키니까 아이 아빠가 다르다고 협박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양육권 항소까지. 저는 수진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수진이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과거 연애 이력이든 돈 문제든 뭐든 약점이 될 만한 거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탐정이 조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정우와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유부남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수진이의 전 직장 상사였고 그 남자의 아내가 수진이를 고소해서 합의금까지 물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수진이는 상습적인 불륜녀였던 것입니다. 정우와 결혼한 후에도 본성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정보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대박입니다. 수진 씨가 과거에도 불륜으로 합의금을 물어줬다면
이번 항소심에서 수진 씨의 인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양육권 싸움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항소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우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수진이도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예전보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 따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자 수진이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씨는 어머니로서 아이를 사랑하며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분류는 잘못이지만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사랑한다고 불륜 상대 만나러 다니면서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우 측 변호사가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수진 씨는 단순한 불륜범이 아닙니다. 김수진 씨는 과거에도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소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불륜 역시 원고의 절친한 친구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피고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진이의 과거 불륜 합의 기록, 민재와의 불륜 증거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양육권을 얻기 위해 아이의 친부가 다르다는 허위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는 원고를 협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양육권을 가질 경우 아이의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과거 불륜 전력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재판장이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씨,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어머니의 자격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양육권을 얻기 위한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수진이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심사숙고하더니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미성년 자녀 이준서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이정우에게 유지된다. 피고 김수진의 양육권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에게 월 2회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다. 또 한 번 해냈다. 양육권은 완전히 정우에게 돌아갔고 수진이는 한 달에 2번밖에 준서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수진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어떻게 엄마한테서 아이를 빼앗아요? 저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빼앗긴 거야. 내 행동이 내 아들을 빼앗은 거라고. 정우 친구랑 바람 피우면서 아이 생각은 했어? 모텔 다니면서 준서 생각은 했냐고.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우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서가 할머니를 반기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준서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볼일 봤어. 준서 배고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준서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저는 준서의 웃음을 보며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냈다. 불륜녀 손에서 이 아이를 구해냈다. 하지만 수진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에도 수진이는 끊임없이 정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준서 보고 싶어.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줘.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 처음에 정우는 무시했지만 연락이 계속되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계속 연락해. 스토킹 수준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단해. 카톡이든 전화든 다 차단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해. 정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서 엄만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야, 정신 차려. 저 여자는 내 친구랑 바람 피운 여자야. 내가 불쌍해하면 또 이용당해. 딱 잘라. 정우는 제 말을 듣고 수진이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새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정우 회사 앞에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퇴근하는데 수진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정우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정우는 황당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이야. 이러지 마.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정우 아니면 안 돼. 민재랑은 이미 끝났어. 정우, 제발. 정우는 수진이를 뿌리치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끝까지 이러는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를 완전히 우리 삶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진이가 스토킹을 해요. 정우한테 계속 연락하고 회사 앞에까지 나타났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진 씨가 정우 씨나 준서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요. 저는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진이가 정우와 준서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수진이의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아마 변호사에게 경고를 받았겠지요.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드디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물러난 자리를 민재가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우에게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사과하고 싶어. 정우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10년 넘게 친구였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한 번만 만나줘. 정우는 고민 끝에 민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정우는 한 번만 만나서 확실히 끝내고 올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우를 보냈습니다. 정우가 민재를 만난 날 밤 정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우야, 왜 이렇게 술을 마셨어? 무슨 일 있었어? 정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재 그 자식 사과하러 온 거 아니었어. 돈을 달라고 하더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돈을 달라고? 정우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민재가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대. 수진이랑 불륜 들킨 후로 주변에서 다 등을 돌렸고 돈 빌릴 데가 없대. 그래서 나한테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가 내 아내랑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정신이 나갔구나, 완전히.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화가 나서 술을 마셨어. 민재한테 꺼져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민재가 협박을 하더라.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협박? 무슨 협박?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그러더라. 자기가 수진이랑 찍은 영상이 있대. 그걸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라니. 불륜 영상을 말하는 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영상인데?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재랑 수진이가 모텔에서 찍은 거래. 저는 분노와 당혹감에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가 수진이와의 불륜 장면을 촬영해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정우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놈. 불륜도 모자라서 이제 협박까지 해? 정우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영상이 퍼지면 수진이는 물론이고 나도 우리 가족도 다 망신당해. 준서가 크면 알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의 협박에 굴복해서 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상이 퍼지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입니다. 민재 씨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어요. 또한 그런 영상을 유포하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고소하면 민재가 영상을 퍼뜨리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고소가 억제력이 됩니다.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니까요. 그리고 고소장에 영상 유포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면 민재 씨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저는 바로 민재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유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민재는 당황했는지 정우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정우야, 왜 경찰에 신고해? 우리 친구잖아. 그냥 농담이었어.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농담? 5천만 원 달라고 협박한 게 농담이야? 그리고 우린 이미 친구 아니야. 내가 내 아내랑 바람 피운 순간 끝났어. 민재는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정우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 전과 생기면 인생 끝나. 빚도 많은데 감옥까지 가면 어떡해.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한 짓 생각해. 내 아내랑 바람 피우고 협박까지 하고 이제 와서 울면 다야? 알아서 해. 민재의 협박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민재는 결국 공갈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민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증거로 압수되어 유포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재도 처벌받았고 영상 유포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준서는 둘만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아들네 집에 가서 준서를 돌봐주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엄마 언제 와? 라고 자주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질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틈틈이 준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가고 놀이터에서 놀고 영화관에 가고 부족하지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우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승진했어. 팀장이 됐어. 저는 기뻐서 정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장하다. 고생 많았어.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준서 봐주니까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앞으로도 엄마가 도와줄게. 정우의 승진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정우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준서도 좋아하는 탕수육까지. 저는 요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 지나갔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엄마 보고 싶어.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수진이가 나쁜 짓을 했어도 준서에게는 엄마니까요. 정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가 있어. 준서가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엄마처럼 잘해줄게. 할머니 있잖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할머니 좋아. 할머니 사랑해. 저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면접 교섭권 날이 다가왔습니다. 판결에 따라 수진이는 한 달에 2번 준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 교섭 날 수진이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우와 함께 준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진이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준서를 보자마자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엄마야.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준서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엄마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엄마라고 부르며 수진이에게 안겼습니다. 수진이는 준서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동정, 안쓰러움이 뒤섞인 면접 교섭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준서와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고 근처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저와 정우는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준서를 데리고 도망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면접 교섭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준서를 돌려보내며 울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또 올게. 사랑해. 준서는 응, 엄마 안녕이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엄마랑 같이 안 살아?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아빠랑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 따로 살아. 근데 아빠도 엄마도 준서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짜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준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면접 교섭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에 2번 수진이는 준서를 만났습니다. 저는 매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접근금지 가처분과 민재 사건을 겪으면서 더 이상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접 교섭 날 수진이가 준서를 데리고 약속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수진이가 준서를 데리고 도망친 것은 아닐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우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어떡해? 수진이가 준서를 데리고 도망친 거 아니야? 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그리고 수진이 친정에도 연락해봐. 정우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친정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저정우 엄마예요. 수진이가 오늘 준서를 데리고 면접 교섭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 안 돌아와요. 혹시 수진이 연락됐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수진이한테 연락 안 됐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친정에도 없다면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와 정우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진이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의 휴대폰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부산 쪽이에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부산? 서울에서 부산이면 KTX로도 2시간 반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준서를 데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정우는 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 안에서 저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제발 준서가 무사하기를, 제발 수진이가 아이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를. 부산에 도착했을 때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와 아이를 찾았습니다. 해운대 근처 모텔에 있었어요. 지금 파출소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니 준서가 경찰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준서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가 바다 보러 가자고 해서 왔어. 근데 엄마가 계속 울었어. 저는 준서를 안은 채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우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준서를 데리고 도망치면 어떡해? 수진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라. 그냥 준서랑 더 있고 싶었어. 한 달에 2번밖에 못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준서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수진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준서를 데리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간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면접 교섭권 박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해요. 법원에 면접 교섭권 박탈 청구를 했습니다. 수진이 측은 반대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이가 준서를 무단으로 데리고 부산까지 도주한 것.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진이의 면접 교섭권을 전면 박탈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준서를 만날 권리조차 잃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준서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수진이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모든 것이 수진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수진이랑 완전히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수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우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정우야, 나 민재야. 끊지 마, 할 말 있어.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랑 할 말 없어. 집행유예 중인 주제에 또 뭔 짓이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자해를 했어. 병원에 있어. 유서에 내 이름이랑 준서 이름이 있었대. 정우는 저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저 여자 또 쇼하는 거야. 불륜 들키고 양육권 빼앗기고 면접 교섭권까지 잃으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지. 정우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위험한 거 아닐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저 여자한테 또 이용당해.
병원에 가지 마. 결국 정우는 제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수진이의 연락을 무시했고 민재의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친정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퇴원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료 잘 받으라고 하세요. 하지만 준서는 절대 안 돼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6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 준서를 돌봐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엄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저는 멀리 가 있어. 준서가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소개팅 한번 나가보려고.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됐어?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서한테도 새 엄마가 필요하잖아. 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정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반년 후 정우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진지하게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지연,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처음 지연을 봤을 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준서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준서도 지연을 좋아했습니다. 아빠, 지연 이모 또 언제 와? 라고 자주 물었습니다. 1년 후 정우와 지연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식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 진짜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정우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앞으로 지연이랑 준서랑 행복하게 살아. 준서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준서.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잘 됐어요. 손자도 잘 크고 있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요? 나중에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재혼은 하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아무것도. 수진이는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재는요? 집행유예가 끝난 후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과도 연을 끊고 완전히 몰락했다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65살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의 불륜과 싸우고 손자를 지켜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내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정우와 지연은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고 준서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연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손주를 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며느리였던 적은 없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